17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쌤 나오셨습니다. 네, 차인쌤입니다. 네, 오늘은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답을 내리기 힘든 좀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아, 유프로님은 워낙 답을 내리기 힘든 것만 가져오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재정 네. 건전성 문제입니다. 사실 그 작년부터 그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올해 들어서 이제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재정 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네. 그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글쎄 헬리콥터만이 나오고 빅발처럼. 막 그랬잖아요. 책은 그렇죠. 잘 팔리셨나요? 책은 어떤가요? 아, 헬리콥터. 워낙 기대가 커가지고 기대는 못 미치지만 헬리콥터만큼 팔리지 않았구나. 예, 근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선풍기만큼 그래도 저자 입에서 네. 잘 괜찮다.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 잘 나가는 이 거예요. 저자니까 뭐 안 해요. 아, 요즘 네. 출판계가 불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비해 보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드라마 넷플릭스 뭐 이런 거면 그렇죠. 난리가 아니죠 지금. 네. 지금 다 이제 집콕하고 방콕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책에서도 그렇고 이제까지 이렇다 해서도 재정 지출을 좀 적극적으로 네. 탄력적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왔는데 정부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제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가지고 아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재정 건전성이 뭐고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쓰면서 느낀 것이 사람이 아무리 그 뭐 기본소득이 좋다 이런 것을 뭐 설파하고 인식시켜봐야 한 번의 경험보다 써보는 게 좋죠. 네, 한 번의 경험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찬성 돌았죠 지금. 네. 한둘이 예, 아니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작은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제도가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좀 많은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 재정 건전성 얘기 나오니까 이게 지출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뭐 이건 퍼주기 아니냐, 나라 빚 많이 진다, 미래 세대에게 빚 남겨주고 죽을 거냐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여기에 더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해서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프로님이 좀 시원하게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고는 하셨지만 속 시원하게 좀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빚을 지지 말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 방식으로 말고 전문가적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이 뭔지 네. 한번 정의해 주시고 또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재정 건전성을 옹호하고 있는 이제 대표격이 기획재정부인데 네. 갑자기 말이죠. 이제 우리 유프로도 잘 아는 그런 역사적 사례가 생각나는데 문화대혁명. 예. 문화대혁명 때 이제 홍위병들이 네.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사령부를 폭격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옛날 사람 같아요. 당의 사령부를 공격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걸 지금에 딱 적용하고 싶어. 마오쩌둥 기재부를 했던 얘기는 포격하라. 아하. 네, 내가 그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를 포격하라 이런 제가 동영상도 하나 찍었는데 기재부가 이제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간략히 정의하면 네.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 요거를 네. 재정 건전성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쉽게 말하면 여기서 국가 채무란 말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 채무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반 정부 부채 이렇게도 말하는데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이 전부 갖고 있는 부채를 합한 거. 네. 이거는 이제 국가 채무 또는 일반 정부 부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 지방자치체, 네네. 비영리 공공기관. 아. 예, 그러니까 공공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영리기관 빼고. 예. 공기업은 영리가 아니죠. 빼고. 일반 그러면은 공기업은 아니죠. 한국은 부채 비율 어때요? 이게 이제 어느 뭐 여러 나라를 비교하려면 이제 연도를 네네네. 통일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 2018년이 통일시킬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몇 프로다. 네. 그러니까 Government Debt
to GDP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네네. 그 나라의 GDP에 대비해서 몇 프로냐? 한국은 그게 40.1%예요. 2018년 기준. 지금은 예.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40 몇 프로 수준이고요. 미국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국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 그렇죠. 굉장히 많다고 들었던 것 예, 같은데. 미국은 100%가 넘습니다. 아. 106.9%. 일본은 이제 세계 1위니까 224.1%. 오, 예. 되게 높다. 양쪽 하나를 그냥 일등입니다. 몇십 년을 했으니까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예. 비교도 안 예, 되네요. 독일같이 우량한 경제도 네. 70.3%. OECD 36개국 평균이 네. 109.2%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걸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찬희쌤 설명만 들으면 드는 생각이 음. 많이 좀 풀어도 되겠구만 아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예, 느낌도 들죠. 우리가 다른 회차에서도 많이 네네. 언급했었잖아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아주 재정이 건전한 상태다. 충분한데 이 돈이 충분한데 왜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반대를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때요? 이걸 참 답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재정이 건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이유를 네.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건전성이라는 단어 안에 상당히 좋다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듣는 사람들은 재정 건전성 한마디만 그냥 끝나는 거야. 설명 없이.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그 여야 간의 정치 다툼이 한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적자 재정을 하면 일단 경제가 살아나는 그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당이 적자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면 야당으로서는 집권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가능성이. 이거 정치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시네. 웬만한 명분이 오. 없고는 적자 재정을 설득시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당 좋은 일이니까 야당이 반대한다 이거구나. 그렇죠.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네. 근데 이 설명이 만약에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 국민의 삶이 여야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네, 기분이 나쁘네요. 예, 몹시 네. 좀 기분이 안 좋지 좋네요. 않네. 네. 그런데 최근에 재정 건전성 이야기는 정부 관료들이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점인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단위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정부이든 지출은 수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강한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빚 지고 살면 안 된다. 예. 네. 빚을 내면 이자를 내야 되고 언젠가는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은 가능한 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규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재정을 펴자는 주장 자체가 이것저것을 따지지 못하게 만드는 네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성과를 드러낼 때 우리 지자체에서 졌던 빚을 많이 얼마큼 갚았다. 갚았다. 예, 이제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주장은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표가 훨씬 좋은데도 좋잖아요. 예. 그 상당한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까 좀 전에 네. 마동강 굉장히 좋은 얘기했는데 네. 표현 자체가 좋다 이거야. 재정 건전성. 네, 이게 그렇죠. 좋은 말이니까 좋은 말이 돼 있는 걸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6%도 흑자 적자란 말을 썼는데 네. 흑자 그러면 좋은 느낌이고 그렇죠. 적자는 건 말 붉은색이 들어갔고 정보가 막 울리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적자잖아요. 영어로 레드거든요. 적자가. 예, 예. 네네. 이걸 장부에 이제 손실이 나면 빨간색. 네네. 그거로 나온 건데 참 그리고 뭐 규제 그러면 나빠 보이고 음. 참 경제학 용어 자체에 네. 가치관이 이렇게 다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미 가치 평가가 들어가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에 좋다는 뜻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건전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도덕적 표현이잖아. 네. 경제학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부채가 건전한 건지 어느 정도 국가 부채를 지면 적정한 건지 이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아하. 책이 없어. 예, 뭐 50%라든가 네. 70%라든가 네, GDP 네. 대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가 부채는 낮을수록 좋아. 낮으면 더 좋지. 네. 가능한 낮게 하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부채를 지지 말자 이상은 사실 더 이상 하는 얘기가 없는 사실 좀 속빈 강정이라 그럴까? 네, 이런 네. 면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 쌤 설명해 네. 주신 아까 이제 나라별 비교 보면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224.1%나 되잖아요. 국채 그렇죠. 비율이. 예. 지금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독일, 미국 다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뭐 빚 많은 거 뭐 네네. 부러워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경제가 망한 거야 또 이런다고 그러니까. 네 얘기해봤자. 네네. 그 네, 사람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적극적인 재정을 옹호하는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하. 이제 앞서서 재정 건전성은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로 그 정도를 측정한다고 말씀하셨고, 재정 건전성은 채무 상환 능력이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채무 상환 능력이 유지되는가, 이걸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으면 채무 상환 능력은 유지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예. 수학적으로는 좀 복잡한데 네. 쉽게 말해버리면 경제 성장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로서 네네. 이자를 감당하고 남으면 네네. 부채의 원금을 줄여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조세 수입이 증가하면 국가 수입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걸 국가가 이자를 갚으면 되지. 그렇죠. 자, 예. 지금은 한국의 10년짜리 국채의 수익률, 그러면 금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1.356%입니다. 네. 아주 낮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1.356% 이상만 유지된다면 이자를 감당하면서 원금을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그래서 거는. 경제는 지금 침체되어 있고 네네. 국채 이자율도 낮기 때문에 네. 국채 발행을 통해서 통하는 것이 성장 회복의 적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재정 적자를 피하더라도 성장이 지체돼 버리면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수입이 안 되니까 수자 수입이.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한국 경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아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재정 건전성은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인데 국가 부채가 안 늘어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GDP가 줄어들어 버리면 건전성은 더 악화되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여지껏 유프로님이랑 방송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따박따박 되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딱 우리 네. 마도나가 딱 좋아하는 내용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꼭 성장을 꼭 많이 해야 되느냐, 성장을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논의를 하더라도 최소한 마이너스 성장은 막자. 이런 논리가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러네요. 성장은 좋지 않으니까 네. 현재는 유지하자. 그러면 네네. 순환하도록 하자. 그럼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라도 막는 거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좀 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의 예를 좀 들어보면 2012년에 그리스가 그때 이제 경제 위기에 빠졌죠.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제 집권당도 막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네. 이때 이제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았죠. 유럽 연합이 요구했던 게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확 줄였습니다. 근데 경제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해갖고 네. GDP 대비 국가 비출이 더 올라갔거든요. 국가 부채가. 이런 식의 우려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죠. 그럼 네. 차인쌤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적자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저도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예,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적으로 말해서 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적자 재정. 이거 자꾸 쓸수록 싫던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서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적자 맞아, 재정이에요. 맞아. 예. 이렇게 했으면 국가의 좋겠어. 수입보다 지출을 팍팍 싸서 네네네. 경기를 진작하고 네.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 네. 그러면 좀 수입된 걸 다 쓰지 말고 좀 남겨. 네네. 남겨 갖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 이게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지 뭐 상식인데 네네.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인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곧 가는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겨서 되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긴급재난지원금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화해갖고 네. 그거 어떻게 받냐고 카드 입력해달라고 하고 계속 갔잖아. 아버지 집에 가서 입력하려고. 네. 왜 경기도 한 번 갔지. 어, 국가 또 한 번 갔지. 그러네요, 진짜. 그래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건 멋있게 들리고 참 어르신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읽히는데 네.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얘기고 국가 빚은 미래 세대가 갚는 게 아니라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가 살아나면 경기 활성화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있겠죠. 네. 보통 많이 누린 고소득자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되겠죠. 네, 네. 고소득자한테 소득세를 더 거두면 되는 거죠.
조세를 통해서 걷는 거지. 네. 미래 세대가 갚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꾸 손자, 네네. 손녀 걱정하면서 무슨 보험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를 그렇죠. 혼동해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정 균형이 정말 필요하다면은 경기 상황에 맞춰서 불황일 때는 적자, 호황일 때는 흑자를 내서 네.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매년 재정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요. 야당 관료들은 재정 건전성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데올로기를 갖고 살는데요. 좋게 말하면 이론이고 네. 화석화된 이론은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파조하고 때도 얘기했지만 1970년대 석유 위기가 네. 지금의 주류 경제학인 신자유주의를 낳았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신자유주의가 지금 경제학을 지배한 게 40년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 경제 관료들이 50대거든요. 네. 그럼 뭘 배웠겠어? 한때 한참 그때. 한참 젊을 그때 때 배운 거예요. 네. 80년대 그냥 레이건하고 대처가 난리를 칠 때 그때 대학 들어가서 배우신 그 분들이.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뒤로 사실 공부도 그 뒤는 안 해. 거지. 안 해. 왜 예, 대부분 예. 행정고시 보신 분들이라서 제가 네, 네. 그 이후에는 공부를 안 하죠. 예. 아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이제 주류라고 하죠. 네. 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시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국가는 정부 실패가 많으니까 가능한 적은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야 경제가 활력을 갖는다라는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오래된 얘기를 예. 하시는군요. 그래서 네. 국가가 지출을 줄여야 되고 네. 국가가 지출을 늘리면 세금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 역할이 커지니까 국가 지출을 줄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경제 관료들은 한 20, 30대로 뽑혀야 되겠다는 생각, 앉혀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최근 공부한 예, 친구들을 앉혀놔야 분명히 되는 세대의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인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균형 재정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제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네. 균형 재정을 하다가도 네. 재정 적자가 생겼잖아요. 네. 생기면 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시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거든. 네네. 그럼 다시 정부 부분이 커진다 이거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면 매년 균형 재정을 잘 맞춰놔야 정부 역할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자기들의 어떤 잣대 이런 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정확히 맞는 이데올로기 말씀이라고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재정 건전성 논리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선진국권으로 분류되는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긴축 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재정 건전성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념인 거죠. 영어로 오스테리티라고 하죠. 오스테리티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 정책의 논리가 미국, 영국, 유럽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최근에 본 것인데 유럽에서 긴축 정책을 뒷받침한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밀란의 보코니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두 경제학자가 2010년에 유럽 회의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사람들은 정부 지출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인식을 하면 장차 세금 부담이 감소하여 가처분 소득이 항구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총소요가 팽창하고 이어서 민간 투자도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부 지출이 증대하면 네. 소비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가난해지지. 이렇게 예상하고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총소요가 줄고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면서 지금의 지출을 개인 가처분 지출을 가처분 소득 어떻게 쓸 것인가 정한다는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어딨어. 그런 게 없죠,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긴축 정책이나 재정 네. 쓰기도 바쁜데. 그러면 있으면 막 써야죠. 예, 그게 또 반대 논리에 강한 네, 건데 네. 소득이 지출을 결정하지. 그럼요. 예, 뭐 이렇게 세금이 하죠. 내가 세금 낼 생각하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부가세 걱정해서 우리
우리가 뭐 안 사 먹냐고요. 이 친구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자라고 가설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제가 거예요. 좀 경제학 한 사람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되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반성하세요, 경제학자님들. 그래서 긴축 재정이나 재정 건전성 논리는 정부 지출의 확대는 민간 부분의 경제를 위축시킨다라는 논리에 바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특히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긴축 정책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경제도 활성화 안 되고 정부 부채도 줄지 않고 그런데 복지는 감소해서 부의 불평등만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뻔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브렉시트까지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재정 건전성이나 긴축 재정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줄이려는 논리의 연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도 줄이고 세금도 줄여서 시장의 활력을 키우자는 논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1997년에 일어났던 IMF 위기 같은 사태를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그러니까 약간 되기는 합니다. 신문에서 자주 보도를 하죠. 네네네. IMF 위기 때 우리 기억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이나 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해외여행 많이 갔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있지만은 이제 이런 걱정이 약간 되네요. 그렇죠. 빚을 지게 되면 IMF가 또 오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 봅시다. 97년으로. 그때 우리 IMF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의 재정 건전성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수치를 한번 얘기해 보면 당시 우리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4%였어요. 지금의 4분의 1밖에 엄청 낮네요. 낮아요. 그러니까 건전함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지만 아주 건전했죠. 지금에 비하면 아주 건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IMF 위기는 재정 건전성하고 직결돼 있는 게 아니고요. 외환 위기. 외환 관리상의 위기였던 거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수준이 비슷한 청취자분들은. 끝이 채로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국가 부채, 외채, 채는 빚인데.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많아져서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면 또 IMF 올지도 몰라라는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국가 부채하고 외채를 혼동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부채 비율은 11.4%였어라는 정도만 기억해도 지금은 4분의 1이었어. 요것만 기억해두면은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채를 정부가 발행했는데 그걸 국민이 사잖아요. 그럼 외채는 없는 거죠. 국가 부채는 늘어나도 외채는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상당수의 그 국가 부채가 일본 국민이 그거를 채권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채 위기를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IMF 위기는 국가 부채가 많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민간, 국가가 아니고 민간의 외화 부채가 많아서 일어난 거라는 거. 이걸 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재정 건전성만 지킨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금융위기는 국가 부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미국의 정부 부채가 2007년에 GDP의 62% 수준이었거든요. 현재는 107%입니다. 정부 부채가 지금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민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사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후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계속 고수하면서 금리는 낮추고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는 빚을 안 낼 테니까 민간이 빚을 내서 위기를 극복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제 생각에는 재정 건전성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 민간, 기업이나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위험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IMF 위기로 갈 수도 있죠.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럴 수 있네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 지금 가계부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8년 아까 기준으로 봤는데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GDP의 97.7%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보다 그 GDP 대비하면 2배 이상 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직전에 보통 발생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과잉 대출이 발생하고 경제에 거품이 생기고 그럼 경제에 거품이 생기니까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서 세수 수입이 많으니까 재정 건전성이 유지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렇죠. 재정 건전성 이데올로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란 잣대만을 갖고 경제 상황의 건전성과 불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시각이다. 위험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빚을 안 지고 민간이 빚을 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어 국가가 돈을 푸는 방식도 요즘 뭐 자꾸 뭐 이게 뭐 그 자영업자들 뭐 대출하기 편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부와 민간 중에 한쪽이 빚을 내야 한다면 정부가 빚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한정없이 빚을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한정없이 늘려도 되나요? 선생님. 그래도 된다고 또 6%는 또 사석에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좀 사석입니다. 사석. 그냥 좀 이따 따져보고요. 일단은 한정없이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일단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부채를 줄인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 1946년에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죠. 그러네요. 전쟁 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겠죠.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19.12%였어요. 지금보다도 높고 사상 그렇죠. 최고치였거든요. 독일한테 이겨야 되는데 써야지, 그렇죠? 그렇죠. 재정 될때 쓰는 거야. 재정 건전성. 그때 재정 건전성 그러면 그러니까 뭐, 되겠어? 뭐 무기를 뭐 들살 수도 없고 무슨 그렇죠. 무슨 밥 먹지 말고 뭐 군인 전쟁하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1981년에는 31.0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었네요. 예, 35년 동안 네. GDP 대비 88%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 지금까지 이제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제 폭이 굉장히 이제, 넓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자본주의 황금기죠. 이제 경제 성장이 확 일어난 거고 그야말로 미국이건 유럽이건 케인즈주의가 황금기를 누렸던 게 30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경제 성장이 쭉 되면서 그걸 갖고 다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본주의가 고성장을 했고 성장을 하니까 이제 세수가 늘어나서 정부 빚을 쭉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더니 70년대 이제 경제 위기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오면서 이제 경제가 이 활로를 뚫으려고 하다가 이제 신자유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40년이 온 거죠 지금. 1980년대부터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큰 정부를 지향하는 그 이전 시기에 국가 부채가 줄고, 그렇죠. 예, 신자유주의 시기에 국가 부채가 늘었다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통념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 그렇죠. 복지국가 때 오히려 줄었고, 네네. 이게 우리 일상적인 통념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라서 달라요.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 성장도 국가 부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다른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부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도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빚을 털어버리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우리가 빚을 예를 들면 1억을 졌어요. 네. 1억 정도의 예를 들면 액면만 봅시다. 액면 이자 빼고요. 네. 원금 1억의 빚을 졌어요. 그럼 10년 지나도 빚은 1억이죠. 네. 그럼 사채, 악성 사채를 쓰지 않는 이상, 그게 갑자기 10년 지났다고 1억이 5억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금이. 네. 그러니까 고정돼 있다는 거죠. 원금은. 그럼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전에 1억하고 10년 뒤 1억은 실질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 1억이 훨씬 갚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쫙 일어나면 1억 갚기가 쉬워진다 이거죠. 그 얘기군요. 예, 10년 전에 1억이 빚이 있었는데 그때 금값이 1톤에 1억이었다고 하죠. 네네.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금값이 10배로 올라보면 10년 전에는 금 1톤이 있어야 10억을 갚았는데 1억. 1억을 갚았는데 지금은 0.1톤만 있어도 갚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주 쉽네요. 전라 쉬워요. 그렇죠. 전라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프로가 우리 통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이런 방송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디플레이션도 한 두세 번 했어요. 유프로와 같이. 그때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꾸로죠.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명목 가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1억이라고 하는 게 1억 가치가 실질 가치가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갚기가 전혀 힘들어지는 거죠. 금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1톤으로 갚을 수 있는 건 2톤, 3톤을 해도 못 갚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심각하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막아야 된다. 마이너스 성장은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예. 그런데 물가 인상만큼 임금이 따라 올라만 준다면 인플레이션은
빚이 많은 서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갚기가 그래서 쉬워지잖아요. 물가 안정만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빚도 많고 민간도 빚이 많은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서 빚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빚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장 물건 사러 갔을 때 가격이 올라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가 안정에 대한 희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마저 여쭤볼게요.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런 남유럽 나라들이 나라 빚을 갚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좀 어려웠었잖아요. 2012년. 예, 그러면은 지금도 뭐 그런 좋진 않죠. 지금 좋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국가 부채에 과다한 그 위험한 점이 있는 것 아닌지 그리고 신문을 보면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그리스 꼴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저도 접할 때마다 참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 열받겠어요. 예, 그 게을러서 그렇다든지 정부가 공무원을 너무 많이 고용해서 그렇다든지 일을 너무 안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너무 하죠. 복지를 너무 많이 부렸다든지. 뭐. 그런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하나같이 모두 유로존 국가입니다. 그렇죠. 자국 통화가 없죠. 어떤 나라들이 자국의 독자적인 화폐를 포기해버렸단 나라들이죠. 유로로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떤 나라가 독자적인 발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발휘해서 국채를 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국 화폐로 표기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파산하는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권력을 발휘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일본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일본이 이제 국가부채 1위였잖아요. 아까 237% 이런 얘기했는데 굉장히 높죠. 일본이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그 일본 중앙은행이 그 정부가 이제 부채를 지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졌겠죠. 네네. 돈을 조달을 했고 그 돈을 이제 썼을 텐데 그 일본 그 정부 부채의 채권자가 누구냐? 주로 일본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이 그 국채의 47%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발휘해서 국채를 이제 사줘서 현금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제 정부에게 공급을 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0.01%입니다. 마이너스 금리죠. 네. 엄청 낮은 거고요. 보통 국가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가 높은데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도 국채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 여기는 성장률이 그냥 아주 그냥 낮아도 되겠네요. 성장률이 지금 거의 없죠. 계속 디플레이션이었죠. 일본이. 그래서 그렇지만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탈리아 이제 아까 유로존 얘기했고요. 네. 이탈리아 실적은 어떻게 되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32%예요. 예, 일본보다 훨씬 높죠. 네. 한때는 이제 7%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최근엔 그나마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좀 낮아져서 현 수준인데 일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그 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도 이제 자국 화폐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에는 이제 FRB가 미국 국채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의 주요한 이제 소지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주로 중앙은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유로존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미국 부채도 GDP의 107% 수준이지만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통화의 어떤 비밀하고 관계가 있다.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이 막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유프로가 얘기하듯이 뭐 1조 달러짜리 동전 하나 만들면 된다. 왜냐하면 자기 중앙은행이 있으니까. 원래 경제 이론으로는 국가 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서민들이 빚이 많아가지고 또 빚을 내려 그러면 떼먹을 수 있으니까 금리를 높이잖아요. 그렇죠. 위험 수당을 더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언뜻 들으면은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라는 게 잘 이해가 가지가 않는데 돈 빌려주고 이자도 줘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늘려도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주면 큰 위험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의 원은 기축 통화가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예, 신문에서 이제 예. 신문을 자주 보시네요. 사실 이게 네. 이번에 경제 관료들도 이 말을 했어요. 기축 통화가 아니라서 그렇다. 네, 네. 그래서 무척 답답하거든요. 이 세상 모든 화폐는 이제 뭐 달러든 유로이든 원이든 모두 불안법정 화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금과 같은 특정 상품과 연관되지 않고 네. 법에 의해서 가치가 유지되는 화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할 때 자국 화폐 단위로 표시해서 발행을 하면 자국의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축통화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하는 것은 뭐가 다를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이런 점은 있어요. 달러가 좀 유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는 국제 결제 통화니까 달러를 보유하고 싶은 나라나 사람은 굉장히 많으니까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많고 이제 또 국채도 이제 조달하기도 쉽고 팔기도 쉽고 좋긴 한데 한국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원화를 쓴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국채를 사는데 워낙 기축 통화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 지출을 늘리고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 정부 부채를 갚는 방식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점을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가. 그리고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 GDP가 감소해서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성장을 회복하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화폐 발권력이 있는 나라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여지가 크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걱정이 좀 과하다고 볼 수 네. 있죠.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유프로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네. 이제 좀 세계적 추세를 보면 말이죠.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정부 네네네네. 부채도 늘고 있고 네네네. 민간 부채도 늘고 있고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를 봤듯이 미국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가 부채를 크게 줄였어요. 네네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민간 부채는 또 계속 늘어났거든요. 유럽도 최근에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제 황금기는 끝난 것 같고, 뭐 자본주의가 지금 좀 비틀비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를 과연 줄일 수 있을 것이냐, 민간 부채는 과연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출을 줄이면 또 경제가 침체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과연 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제 관심사입니다. 네. 아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주권 화폐론자라든지 또 일부 케인지안들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빚을 줄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뭔가 하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총 공급을 전부 소화하기에는 소득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소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케인즈의 주장이기도 하죠. 과잉 생산 구조란 얘기죠. 예, 다른 사람들도 이 주장을 했는데 부족한 수요를 채우려면은 부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민간 부채는 경제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수요를 어디서 채울 것인가 빚을 내서 채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 부채와 민간 부채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본질적인 요소라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채도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 싫으면 자본주의를 폐기해야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예. 자본주의는 빚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속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본주의를 벗어나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통계를 내보면 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줄죠 오히려 실질 임금은. 그러면은 왜 민간 부채가 발생하는가? 사야 될 물건을 사기에는 임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서 사는 것이죠. 신용카드. 그렇죠. 신용카드를 사잖아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또 돌려막기. 정말 너무 슬퍼. 소득이 충분하면 사실 빚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서 빚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다해서 많이 다뤄온 것인데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지금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 우리가 한동안 기승전 기본소득 얘기하다가 최고인 코로나 특집 때문에 별 이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이 네. 6%가 기본소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어떤 이론적 메커니즘, 자신의 어떤 결론적인 어떤 기승전결의 시스템을 오늘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네. 6%의 정신 세계를 오늘 굉장히 깔끔한데요. 기본소득도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예, 6%라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달하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제기가 되는데 이런 유효 수요의 부족이라는 맥락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분들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자본주의의 수요 부족을 지금 메꾸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기본소득으로서 가계부채의 역할을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차피 시스템이 가계부채를 요구한다면 부채를 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는 주권화폐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현재 양적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은 사실상 국가가 돈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한번 거칠 뿐이지. 그냥 아예 찍자. 이게 불가피하다면 돈 찍고 국채 찍고 두 개 다 찍을 필요 없는 것이죠. 돈만 찍으면 되는 것이죠. 주권화폐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직접 찍고 찍는 주권화폐로서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자. 그렇다면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하나는 기본소득으로서 늘어나는 민간부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6%님 이거 주권화폐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6%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6%의 논리는 주권화폐론과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헬리콥터머니 이 세 개가 잘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6%의 기본소득론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는 바로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6%님 말씀은 국가가 주권화폐를 발행해서 화폐 발행 이익을 기본소득 그리고 정부 지출의 재원으로 삼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노리티를. 저는 제가 정말 바라는 바인데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 재정 건전성의 논리도 상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과연 6%님 그 주권화폐론이 먹힐까? 이게 되게 좀 앞서 나간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도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이제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낙관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메커니즘 이게 바로 이제 양적 완화인데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양적 완화가 일상이 되면 주권화폐로 돌리는 것은 그렇게 하자는 합의가 모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6%님이 이게 좀 이게 뭐랄까 명쾌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시작하실 때. 근데 오히려 저는 오늘 방송이 되게 명쾌하고 그래요. 좀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때 오해하고 있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의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긴급재난지원금 둘러싸고 벌어진 재정 건전성 논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렇다 171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